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경제 첫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1월 산업활동 동향인데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부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개막을 하루 앞두고 갤럭시 S6를 공개했습니다.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한 아파트에 두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부분 임대형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3월의) 첫 번째 거래일 코스피는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마감 시황 짚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는 오늘 강세를 보였지만 2,000선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0.55% 오른 1996.8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장중 최고 1999.13포인트까지 오르며 2,000선과의 거리를 바짝 좁히기도 했지만 고지를 넘어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유로존의 양적 완화가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중국까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며 시장에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서동필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매크로 부분과 국내 기업 이익 전망치는 증시의 상승세를 견인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유동성 확대 기대감으로 대부분의 악재를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나가며 1,4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500억 원어치, 85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새 스마트폰 갤럭시 S6가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4.86% 올라 14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현대차, 포스코 등도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신한지주, 네이버, 제일모직, 삼성생명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삼성전자의 강세에 힘입어 전기전자가 3.46% 오른 가운데 건설업, 제조업, 화학, 증권업 등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네, 한편 태양광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OCI가 상한가로 급등했다죠? 네, OCI가 태양광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OCI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14.80% 급등한 11만 2,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6거래일 연속 오름세인데요. OCI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 10월 중순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특히 기관은 지난달 10일 이후 12거래일 연속 OCI 주식을 사들이며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OCI의 강세는 유가 급락세가 진정된 데다 미국과 중국의 정책 지원으로 태양광 수요가 올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올해 세계 태양광 발전 수요는 작년보다 15에서 30% 늘어난 53에서 57기가와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해 25만 톤 수준이었던 태양광 발전용 폴리실리콘 수요는 올해 3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해 첫 달 산업 생산이나 소비, 투자, 수출입 등 경제지표 어느 것 하나 탄탄한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춤거리던 성장세가 다시 하강세로 접어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 수치를 보면 1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7% 줄었습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월의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7%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6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비와 투자도 좋지 않았습니다. 소매 판매는 의복과 음식료품 등이 위축되면서 전월보다 3.1% 감소했고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를 중심으로 7.1% 축소됐습니다. 경상수지도 올해 1월까지 35개월째 흑자를 냈지만 내수 부진과 수입 감소에 따른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출은 455억 2천만 달러로 작년 1월보다 10.2% 줄었지만 수입은 384억 3천만 달러로 16.9%나 감소했습니다. 성장률도 지난 2012년 2.3%를 기록한 데 이어 2013년 3.0%, 2014년 3.3% 등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이어져 위기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9%에서 3.4%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달간의 팔자를 끝내고 지난달 1조 원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3,25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1월과 지난해 12월 각각 1조 390억 원, 2조 3,159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렉시트와 유가 급락, 미국 조기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확대됐으나 이 같은 대외 불안 여건이 완화되며 외국인의 투자 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유럽중앙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의 경쟁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세계 유동성도 풍부해진 터라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함께 기관도 동반 순매수에 나서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외국인과 함께 순매도하던 기관은 지난달에는 5,276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외국인과 동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증시 전문가 상당수는 코스피가 이달 중 2,000선 회복해 다시 장기 박스권 돌파를 시도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IT 업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개막에 앞서 어제 뜨거운 기대를 모았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S6가 전격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새로 공개된 갤럭시 시리즈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모바일 전시회 MWC 2015가 오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춰 삼성전자는 어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를 동시에 공개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삼성 행사장에는 주요 미디어와 협력사들을 합한 6,500여 명의 역대 최대 인원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These are the most advanced powerful smartphones in the world, with capabilities no other phone can match. 갤럭시 S6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디자인. 배터리를 아이폰처럼 일체형으로 바꿔 제품 두께를 줄였습니다. 게다가 무선 충전 방식을 적용해 10분 충전으로 4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덮개는 버리고 금속과 유리 소재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각종 신기술도 탑재했습니다. 각 신용카드사들과 제휴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를 도입했고 독자적인 모바일 보안 플랫폼 녹스를 넣어 모바일 보안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기술을 집약해 사용 속도도 높였습니다. 카메라는 1600만 화소로 손떨림을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역광에서도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갤럭시 S6 엣지는 업계 최초로 스마트폰 양쪽 측면에 곡면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출시일은 다음 달 10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중국발 저가 스마트폰 공세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삼성으로서는 이번 신제품에 거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새 모델마저 부진을 겪으면 글로벌 스마트폰 강자 지위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지난해 4분기 내놓은 갤럭시 S5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해 글로벌 시장 매출 점유율은 10%까지 떨어졌고 실적 악화 속에서 6년 만에 임직원 임금까지 동결한 상황입니다. 이번 MWC에서 공개된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가 삼성전자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한 아파트에 두 가구가 살 수 있는 부분 임대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한 채에 현관, 주방 등을 따로 구성해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건데요. 1, 2인 가구들이나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집주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건설사들이 부분 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부분 임대 아파트는 현관과 주방, 욕실 등을 따로 만들어 한 아파트 안에서 두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1인 또는 2인 가구에게 아파트 일부를 분리해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 한 집안에 두 가구로 해서 가구 분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는 그 한 채에 대해서 운영 수익을 극대화해서 월세든 임대료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하겠다는 거니까 그 장점이 있는 거죠. 실제로 GS건설이 지난해 11월 분양한 서울역 센트럴자이의 경우 부분 임대형으로 나온 전용 84제곱미터 2형 39가구 모집에 60명이 몰렸습니다. 서울역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이들에게 세를 놓으려는 수요자들이 동시에 몰리며 인기를 끈 것입니다. 1인 가구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은 1인 가구의 비중이 2010년 전체 가구의 23.8%에서 2020년에는 29.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사들은 올해 부분 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충남 서산시 서산 테크노밸리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서산을 이달부터 분양합니다. 이 아파트 84제곱미터 A형의 경우 중앙에 벽체가 들어서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줘 부분 임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K건설도 인천 남구 용현동 하객지구에 부분 임대형을 적용한 인천 SK 스카이뷰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0층, 26개 동, 3,900여 세대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전용 127제곱미터 A형을 부분 임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분 임대의 경우 한 아파트를 두 채처럼 운영할 수 있어 더 큰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그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농협과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토지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회복에 수익형 부동산과 토지 등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호금융권의 대출 쏠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상호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증가로 인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 토지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를 적용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지역별, 담보 종류별로 경매 낙찰가율 등을 반영해 기본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기본 LTV를 제시하고 서울 등 경매 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에는 5%에서 10%포인트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대출자의 신용도를 감안해 가산율을 차등화하는 안도 검토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상호금융권의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중앙회들과 협의해 권역별 가이드라인 조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서 핀테크 육성에 방점을 찍으면서 금융계와 벤처업계에서 핀테크 연구와 도입이 한창인데요. 부동산 분야에서도 핀테크의 일종인 P2P 대출을 도입한 업체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건설부동산부의 조권영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에 핀테크를 적용한 흥미로운 사례가 나왔다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24가구 규모의 빌라를 짓던 건축주 김모 씨는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금융권으로부터 이미 1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라 추가 대출도 쉽지 않았는데요. 그런 김 씨가 찾은 곳은 부동산 P2P 대출 플랫폼 업체인 테라펀딩이었습니다. 업체의 대출 심사를 통과한 그는 펀딩 시작 30분 만에
3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0억 원의 자금을 4개월간 총 6% 이자 지급 조건으로 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인데요. 이런 걸 부동산 P2P 대출이라고 한다고요? 예, 부동산 P2P 대출이랑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인 P2P 대출에 부동산을 접목시킨 방식입니다. 신용 기반인 기존 P2P 대출과 달리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데요. 대출 신청자는 부동산을 매개로 낮은 이율로 여러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개인 투자자는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를 지급받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P2P 대출은 앞서 소개한 테라펀딩이라는 플랫폼 업체가 지난해 말 국내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테라펀딩에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업체의 권리 분석, 감정 평가, 개발 사업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이를 통과했을 시 펀딩에 들어갑니다. 테라펀딩에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거나 신용 등급이 낮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대출 금리는 부동산 담보의 안정성에 따라 연 10%에서 20%대로 이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테라펀딩 측은 강원도 10억 대출건 외에도 회사 설립 2-3개월 만에 현재까지 총 7건 16억 9천만 원의 대출을 성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초기에는 주로 법원 경매 낙찰 잔금 펀딩이 주를 이뤘으나 현재는 건축 자금 등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지금은 플랫폼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 생각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며 이 때문에 50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중 2-3개 정도만 통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펀딩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P2P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부동산 투자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제이슨 김 미국 변호사는 미국에선 2013년에만 부동산 크라우드 펀드가 유치한 자금이 한화 1,000억 원 정도인 1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은 향후 비슷한 종류의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나 부동산 펀드와 경쟁 구도까지도 형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리츠협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리츠 총자산 규모는 15억 원이며 부동산 펀드는 30조 원에 달합니다. 최민성 델코 리얼티 그룹 대표는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시장 번성을 위해선 플랫폼 업체가 꾸준히 신뢰도를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있으며 현재로선 합법화되지 않은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며 다만 부동산 간접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상당하기 때문에 제도적 인프라가 갖춰지고 관련 업체도 경쟁 속에서 성장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의 조건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이틀 전 피살된 저명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를 추모하는 거리 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스크바에선 5만 명 이상의 시민이 손에 넴초프의 사진과 꽃, 초 등을 들고 나와 크렘린궁이 야권 지도자 살해 책임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넴초프가 1990년대 주지사로 일했던 중고도시 느즈니 노보고로드 등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넴초프의 사진과 함께 나는 두렵지 않다, 투쟁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걸었습니다. 시위대는 푸틴 없는 러시아, 잊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총탄은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월가 관계자들은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 피살이 러시아 자산 투매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nem초포 피살로 러시아 정정이 불안해지긴 했지만 러시아 금융시장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란데스방크 베를린의 루츠 로에마이어 머니 매니저는 블룸버그의 정치시장은 다리가 짧다면서 우리의 러시아 투자 기조는 불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시장의 주요 변수는 여전히 유가와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로그룹 의장과 독일 재무장관이 그리스를 향해 구제 금융을 받으려면 개혁을 서두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로그룹의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은 그리스가 긴급 자금을 수혈받으려면 채권자들이 요구한 경제개혁 일부라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룬 의장은 그리스가 약속대로 개혁에 나서면 1,720억 유로의 구제금융 자금 중 72억 유로를 내줄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예룬 의장의 발언은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지만 그리스 정부 재정 문제로 정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그리스가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지원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1일 일요판 대중진 빌트암 존탁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리스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결국은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가 요구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가 지원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인삼 수출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인삼 수출액은 7,730만 달러, 한화 약 8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인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한국의 30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 가까이에 이릅니다. 수출 호조로 캐나다 지역에서도 인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삼 재배지인 위스콘신주에서는 인삼 재배 농가들이 1986년 설립한 위스콘신 인삼위원회가 인삼의 품질 관리와 교육, 새로운 시장 개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삼이 세계 수출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이 위원회 역할이 컸습니다. 위원회는 지역 인삼의 효과를 세계에 알리면서 연방 농무부가 발행하는 상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삼이 이처럼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중국의 인삼 수요 덕분입니다. 특히 음력설 등에는 중국인 관광객은 물론 현지 유학생들도 선물용으로 인삼을 구입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호황을 이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시입니다. 내일은 흐린 하늘로 출발하겠는데요. 새벽에 서울, 경기, 충남, 서해안, 제주도에,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비나 눈이 오다가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그쳐 늦은 밤이 되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나 눈이 그친 뒤 서해 5도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는데요. 모레 새벽부터는 수도권과 서해안도 옅은 황사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예상 적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북부 내륙, 강원 산간지방이 3에서 8, 경기 북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도 1에서 3cm의 적지 않은 양의 눈이 오겠습니다. 비양은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제주도가 5에서 15, 그 밖의 전국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비, 눈이 내리는 동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낮겠지만 저기압이 통과한 후 늦은 밤에는 서해 5도, 모레 새벽부터는 수도권과 서해안에도 옅은 황사가 예상됩니다. 다만 강도와 시기 등 변동 가능성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벽에 서울, 경기,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중부 전역에서 비나 눈이 오다가 오후 늦게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늦은 밤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한낮에 강릉 영상 9도, 울진 영상 10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새벽에는 제주도, 오전에는 호남 지역에서도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영남 지방까지 확대되겠고 늦은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서도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나 눈이 그친 후 모레 수요일과 정월 대보름인 목요일에는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칩절기에는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